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합니다. 아는 경찰 시작하겠습니다. 패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 들어왔고 그 이후에 영화배우 하정우 씨도 이 기소 처분 받았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정리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좀 내용이 좀 깁니다만 짧게 얘기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 2월쯤에 뭐 탐사 매체에서 관련된 공익신고가 들어와서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네.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입니다. 여기가 사실 아는 사람들은 좀 유명한 데라고 합니다. 관련된 사람들도 여럿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예. 그렇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도 관련된 사람들이 여럿 수사 유죄 판결을 직접 받았고 네. 또 이 탐사 매체에서 직접 뭐 CCTV라든가 공익 제보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거는 그건 팩트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것은 치료 목적이다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까지도 소집이 됐었고 거기서도 이제 기소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과 기소하는 쪽이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은 전문 검사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만 전문으로 하는 수사는 네네. 거기 쪽에서도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나 본데 대검찰청에서는 그걸 뭐 반대했다. 그래서 결국은 약식 기소 형태로 벌금 5천만 원으로 기소됐고 이게 하필 배우 하정우 씨는 벌금 1,000만 원 형태라서 네. 원래는 이렇게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식 기소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이게 뭔가 좀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점들이 물타기 아니냐 이런 의심점들이 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식 재판이죠. 정식 재판을. 네네. 약식 기소는 검찰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굳이 재판까지는 안 가고 그냥 벌금형 때리니까 이 벌금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약식 기소와 기소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벌금형 정도로 처리하는 거는 서류만 보냅니다. 재판 청구를 안 하고 약식 기소라고 하는데 네. 약식 기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금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용 씨라든지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상에 여기에 지금 세 종류가 있어요. 마약이라고 아시죠? 마약. 네. 마약류에 마약이 있으면 양귀비라든가 아편, 필로폰 코카인으로. 뭐 이런 예, 거. 그렇죠. 네. 필리폰은 향정신성 의약품 두 번째로. 그것도 달라요? 예, 틀립니다. 네. 낮죠. 그다음에 대마가 있는데 네. 지금 하정우 씨하고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네. 거기 시행령 보게 되면 68번이 들어있어요. 무슨 네. 말이냐. 이거는 의약품이에요. 어. 의사의 권한에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오남용 즉 불법을 할 때는 처벌한다. 그런데 5년 이하 시행이나 5천만 이하 벌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투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최고로 벌금 5천만 원을 검찰에서 그걸 내라고 하면서 법원으로 넘겼던 거고 네. 하정우 씨는 1,000만 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지금 약식 기소를 하더라도 판사가 볼 때 이거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돼라고 하면은 네. 재판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아직 그 판사의 절차는 남아 있는 거군요. 14일 내에 결정해 주시는 거고 14일에 그러면은 이재용 씨 5천만 원 벌금을 내 했을 경우에 이재용 씨가 나는 억울한데 나는 지금 전문적인 의사 처리에 받아가지고 나간 적 없다라고 해서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식 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으로 피고 쪽에서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약식 기소하게 되면은 피자 쪽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벌금 내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 없지만 세인들이 말하기는 벌금 기소를 약식 기소했으면 판사들도 그대로 할 것 같고 아마 그 이재용 씨도 수용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약식 기소는 그러니까 편리성이죠. 왜냐하면 소환돼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냥 그 서류로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네. 바로 약식 기소하면 벌금 그냥 내고 끝내는 것이 보통의 일인데 지금 액수가 문제거든요. 네네. 액수가 5천만 원이면 최상한선입니다. 최상한선이에요. 그 범죄. 저도 약식 기소가 5천만 원이 있다는 건 처음 그렇죠. 알았어요. 5천만 원 이하니까 책으로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약식 기소라고 하면 벌금 50만 원. 네. 뭐 많아야 100만 원. 보통 그 정도에서 그냥 되는데 벌금 5천만 원이면 얼마나 이 사람의 범죄가 중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도의 범죄를 저질렀나?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는 거 보면은 여러 증거라든가 증언이래 이런 거 보면은 그거는 명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검찰에서 기소를 해갖고 정식적으로 받는 게 맞는 거지. 네. 벌금 5천만 원이라는 것을 할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죠.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이재용, 뭐 하정우 이런 뭐 유명한 사람 이름 말고 그냥 일반인이 이렇게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했어요. 그러면 약식 기소가 나옵니까? 지금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마약이라 하더라도 1, 2회 정도 퇴화하면은 보통 약식 기소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특히 예. 드문 일이죠. 그런데 이 프로포폴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 원장이라든가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들은 구속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재판 중이었고 1심에서는 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또 집행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보시면은 뭐 최승석 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보게 되면은 프로포폴 했어. 물론 많이 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판에 갔는데 이재용 씨만큼은 특별하게 재판에 안 넘기고 불구선다라는 말은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예외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검찰의 기소편입니다. 본인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검찰이. 네네. 검찰의 권한이다. 권한이죠. 예.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검찰 영감에 이런 류의 투약 사범에 대해서 벌금의 약식 기소 비율이 통상 1에서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약식 기소의 비율이. 예, 벌금형 약식 기소의 비율이. 그러면은 이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약식 기소는 사실 좀 낯섭니다. 매우 낯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치료의 목적으로는 쓰일 수도 있다고 하고, 근데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는 거는 어떻게 이걸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앵커분도 만약에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내시경? 내시경. 예.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할 경우에 프로포폴 쓰거나 아니면은 미다졸람이라든지 케타민을 쓰는데 프로포폴을 의사의 처방하에서 시술이나 수술 시에 정확히 쓰면 관계는 없어요. 처방을 하면. 네. 근데 사실은 시술을 받는 척하면서 과다 투약한다든지 상습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가 투약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시술이나 수술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환자하고 짜가지고 그냥 투약했다 그러면은 그 불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성형외과라든가 일반 외과들이 단속이 되거든요. 네. 주변에서 했던 사람들이 제보를 해 주면은 사건이 벌어지는 조금 거죠. 명확한 건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병원에 나온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택에서 관련된 그 진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의사가 없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건 사실 안 되죠. 그건 의료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맞는 거라고 하면 그쪽에 그것이 뭐냐. 근데 병원에서 적정량의 의사의 판단에서 의료 행위의 판단에 되면은 이건 문제가 없는 거고. 근데 그것도 아까 팀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부를 조작한다든가 이걸 통해서 지금 이 병원 자체가 그게 그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데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관련된 병원장도 처벌을 받게 되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프로포폴을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글쎄 이거를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이게 뭐 프로포폴을 뭐 권장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건 절대 아닌 거고 이게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 중독성 자체는 없는데 뭐라고 하나 이거 자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깨끗하다는 느낌. 잠을 잘 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내시경을 했지만 저도 프로포폴을 해서 내시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잤다가 일어나는 형태인데 그 느낌으로 이걸 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사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걸 모르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건 위험한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일부에서 조장도 하고 활용할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프로포폴이 사실은 마약력이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치료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투약했을 경우에는 잠을 푹 자고 그러니까 불면증 있는 사람이라든지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걸 투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의사 처방해야 되는 건데 이걸 2011년도에 이제 향정지수 의약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전에는 안 됐어요. 무분별하게 사용했었죠. 2011년도 이후부터는 처벌을 받고 있는데
요게 사실은 중독성이 약하다고 하지만 계속 투약이 되면 투약량이 늘어가고 또 그 투약하는 느낌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 때문에 또 찾게 되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이걸로 사망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우리나라의 그 이모 연예인이라든지 방모 연예인들이 이거를 뭐 100회 뭐 150회 해가지고 아이고, 그때 처벌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폴린만큼은 사실은 하얀 우유주사라고 부르죠. 하얀색이거든요. 어떻든 이거는 지금 정확한 의사의 처방하에 또 방법 하에서 투약을 돼야 되지 불법으로 투약되면은 처벌을 받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식 기소 처분은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이제 내려진 결정인 그렇죠. 것이고 이게 다 그냥 약식 기소로 끝날지 아니면은 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지 이건 또 재판부의 이제 입장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 어린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아니고 이제 언니가 된 거예요. 3살 그렇죠. 여자아이의 언니가 된 거죠. 징역 20년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건 전개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 방에 자기가 살던 빈 방에 이 아이를 방치해서 죽게 만든 혐의입니다. 살인 혐의인 거고 그 외에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부분도 있고 있는데 주요한 건 살인 혐의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새 남편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방치해서 놓고 왔다라고 하는 거고 이 재판부의 판단은 본인이 그 아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거 놓고 왔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 아니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태라고 해서 20년형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네, 검찰은 징역 25년 구형을 했고 그렇죠. 재판부가 이제 20년형을 내렸는데 선고 형량 어떻게 보세요? 선고 형량이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25년 구형했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20년 했다 그러면 사실상은 어느 정도 뭐 국민 감정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뭐 사형시켜라 무기시켜라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는 계획적인 살인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우발적이라는 거는 인정을 안 된 거죠. 만약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이라 한다면 20년이 나올 수는 없죠. 일단은 법원에서는 계획적으로 만약에 내용을 들어보면은 20년 3월부터 동거나무 동거하면서 애를 갖다 혼자 방치시켰더라고요. 뭐 빵 하나 주고 우유 몇 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저녁에 와보고 다음날 와보고 그러니까 아주 애를 방치한 것도 맞고 8월 이후에는 와보지도 않았었습니까? 사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미필적 고의보다는 고의가 있다라고 봐서 20년 선고한 거는 조금 미흡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검찰의 선고에 비해서는 뭐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이게 제가 이 사건 다룰 때도 혹시 다른 연결점들 말하자면 지금 이 사건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의 친모 관련된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할머니라고 그렇죠. 했던 말하자면 석 씨. 원래는 할머니지만 사실은 친모였던 석 씨 부분에 대한 것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 재판부에서 어떻게 선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은. 재판 과정에서 뭐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김 씨라고 그러죠. 언니죠. 언니 입장에서는 이제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새 남편 만나니까 애가 거치장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를 혼자서 방치시켜 놓고 우유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뭐 빵 같은 거 이런 걸로 애를 때우게 했고 다음날 찾아보고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보니까 애가 약해지기도 하고 몸도 하얗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두지도 않고 또 혹시 알다시피 그 외할머니라고 그러나요? 성모 씨. 실제적으로는 친모죠. 네. 보살펴달라고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고의적인 유기죠. 이거는 정말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키운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보살펴달라는 얘기도 안 했답니까? 8월 이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혼자 있었는데 혼자서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가 사망했을다고 생각했었지만 가면 사망한 걸 보면 겁이 난다 싶어서 안 갔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기가 방치해놓고 애가 죽었을 것이다. 근데 가면은 사망한 아이 보면 내가 무서워. 이건 엄마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살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계획적 살해다.
났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재판부에서도 좀 약간 미흡하게 판결을 했지만은 또 본인은 또 항소를 했다고 그래요. 잘못을 시인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생각에는 형이 많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심에서는 국선 변호인이었고 예. 네. 2심에서 항소를 했다고 하면 혹시 사선 변호인을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1심의 선고가 이렇게 많이 나올지는 몰랐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2심에서는 사선 변호인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좀 계속 아쉬운 거는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마는 이 김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빵 우유 주고 놓고 왔다. 네. 그리고 자기 그 석시인 친모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그 집이 한층 아래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예. 2층 3층 관계예요. 그동안 그 몇 달 동안 몰랐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전적으로 김 씨의 주장 쪽으로 받아들여서 유죄가 판결이 된 건데 네. 저는 조금 더 좀 수사검사 쪽이나 공판검사 쪽에서 어떤 관련성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석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살 여자아이의 언니가 이제 살해한 것이 됐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20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엄마가 낳은 그러니까 할머니가 낳은 애가 사망한 애죠. 사망한 애고 예. 결국에는 근데 그 처음엔 자기가 낳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두 가지가 남는데 하나는 그럼 자기가 낳은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 아직 해결 안 됐고 안 됐죠. 또 하나는 그러면 엄마는 그 할머니라고 했던 그 엄마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재 지금 법원에서는 이거 기소하기를 미성년자 약취죄하고 네. 그다음에 사체 은닉 미수죠. 왜냐하면 미수란 이유가 지금 확인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모 씨가 난 아이는 사망을 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딸인 김모 씨가 난 애가 사라졌어. 근데 네. 그 친구 그 아이를 빼돌렸는지 실제적으로 아이를 다른 방법으로 안타깝게 사망시켰는지 만약에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사망시켰다면 살해자가 초과되겠지만 예. 현재로서 경찰에서 보기에나 검찰이나 일단 빼돌렸다. 그리고 사체를 그러니까 자기 딸 성모 씨의 딸을 유기하려는데 미수있지 않습니까? 이거 했기 때문에 물론 김모 씨보다는 형이 적게 나올 수는 있지만 네. 김모 씨가 일단 20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처벌이 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는 이렇게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한 건 김 씨가 다 그 단독범으로 된 거죠. 네. 그럼 석 씨는 이 아이의 죽음에 관련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 판결상으로 보면. 그러면 결국 석 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유증자 약취인과 예.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체 은닉 미수. 사체 은닉 미수가 그렇죠.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말하는 석시 재판부가 예.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이 재판과의 연결성.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재판부는 연결이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그래서 20년형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이제 석시 재판, 할머니라고 했었던 석시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 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석 씨는 이제 애 낳은 자체를 거짓으로 말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으니까 재판부가 상당히 난감한 상태인 거죠. 살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네요. 이거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구미 여아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아직 안 밝혀진 거예요. 지금 전혀 밝혀진 아직까지는 경찰에서도 검찰에서 확인해봤는데 네. 실제적으로 친부는 아직 가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 성모 씨가 주장하는 게 본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DNA를 확실하고 재판부는 제가 보기에는 DNA를 수용을 해야 되지 DNA 수용 안 하면 문제가 커지겠죠. 알겠습니다. 참 이런 어른들의 이런 상황 때문에 3살 아이가 이렇게 숨진 건 얼마나 좀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는 경찰 배상훈, 김은배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공군 20 전투 비행단에서 벌어진 부사관 성폭력 사건. 그리고 이 부사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파장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서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하기도 했고 지금 군 검찰까지 압수수색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군 참모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군대 내에서의 이런 사건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재판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황과는 상당히 좀 다르다는 걸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됐고 이 정도였어라고 좀 놀라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경찰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군사경찰이라든가 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군사경찰. 예. 그러면 헌병이라고 작년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군사경찰로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물론 군사경찰이 경찰처럼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군사경찰뿐만 아니라 군 법원이나 검사들도 있지만 이 검사나 판사들이나 검찰들이 뭐 소속이냐면 국방부 소속이에요. 예, 예. 사법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그 국방부는 군사는 사실 알다시피 일사불란하고 명령이 상명하복 아닙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폐쇄적이다. 민간에서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사건을 좀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을 게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이거를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커지다 보니까 사건이 지금 일사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일사처리를 안 갔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예. 언론에 터지고 사회 관심 받고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하시니까 이게 착착착 우리 경찰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그전에는 여기에 지금 뭐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무마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곳곳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하고는 상당히 틀리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사경찰들의 행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지면은 네. 수사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면서 뭔가 합의하고 문제 삼지 못하게끔 입을 막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군사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인 것이 아니라 그냥 지휘관 밑에 배속된 그냥 업무를 하는 사람인 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 무슨 신고를 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적으로 수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휘관한테 보고가 되는 상태가 되죠. 네. 그 지휘관은 다시 또 밑으로 물어보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의 어떤 경찰권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휘권이 형성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휘관들은 뭘 하겠습니까? 자기 임기 내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가 중요하니까 저기 승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것처럼 계속 연관된 사람들이 다 입을 막는 역할. 조용히 해라. 너만 없으면은 우린 문제 없다. 계속 그걸 해버리는 상태. 그게 결국 군사경찰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지금 보게 된 거죠. 사실 좀 매우 안타깝고 그러니까 결국은 엉터리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범죄를 저질렀으면 범인을 잡아서 처벌을 해야죠.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시스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속 부대장은 내가 그 지휘하는 부대에서 괜히 분란 나고 사건 나고 사고 나고 이렇게 되면은 내 승진이라든가 내 어떤 고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 이걸 무마할 수 있게끔 할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결재를 받을 때 네. 애초에 결재가 안 날 거는 올려지도 않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네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영장을 청구를 할 때 물론 검찰을 통해서 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담당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은 담당자 의견도 있지만 군 지휘관의 의견이 강하게 지으면은 영장 청구한일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거 보면은 사실 너무나 심했던 거예요. 3월 2일 날 성추행이죠. 추행을 당했는데 3월 3일 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군 검찰에서 수사한 게 3월 17일 날 군사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4월 7일 날 군 검찰로 넘겼지만 네. 검찰에서 피해자를 소환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알다시피 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끝났으면 싶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렇지만 여기 갑자기.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됩니까? 아니 보통 합의도 가능은 하죠. 하는데 물론 처벌은 받아요. 하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좀 약간 경미하게 처벌할 수는 있는 거죠. 이제 그 사항인데 물론 군형법상에 강제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게 되면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만 그 사망하신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바람에 이 일이 확산이 된 거죠. 보통 근데 이게 합의하면 그 사람도 거기 있고 가해자도 거기 있고 피해자도 거기 있는 겁니다. 분리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합의하게 되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럼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렇죠. 근데 1년 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던 거죠. 그리고 개세선상에 있는 또 상관도 똑같이 추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의하면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성추행 범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인식이 결국은 이런 군사법 체계의 시스템의 문제가 그걸 키운 거다. 결국은 그 군사법 체계 개혁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어떤 이런 그 문제가 생기고 죄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군대 내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사법원법 개정을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를? 근데 이게 지금 군사법원법 개정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휘관들입니다. 일선 사단장, 연대장. 네. 예. 왜냐하면 자기 지휘권이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결재권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사법권이 독립돼 버리면은 자신이 지휘에 대한 어떤 상황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게 과감한 형태의 독립이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결국은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 과감하게 경청적 결단을 하셔야 될 문제이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는 계엄령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법권을 분리했어요. 우리보다 사실은 더 심하면 심했지 계엄령 상황이. 근데도 왜 대만 같은 데가 군사법권을 군 지휘권에서 분리했는가를 우리가 심각히 심수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보는 거죠. 군사법원에서 실제 초병의 문제라든지 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법정에서 하고 일반 범죄, 지금 말 성범죄라든지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 법정으로 이첩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휘관들이 놓지 않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 국회에 올라있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바꾸면 되긴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번 회기 때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법정으로 이첩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통과만 시켜준다면 가능은 합니다. 네. 4988님, 군내 총체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엔 정말 말로만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김배공님, 군의 행정처리나 사건 사고 처리를 보면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간부와 일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군대로 보입니다. 군대가 변해야 나라도 국민도 행복해집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유족 측이 국선 변호인을 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변호를 해줘야 될 변호인이 사진을 막 외부에 공유하고 유족을 막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는 등 비하한 혐의도 있었다고요? 네. 지금 물론 이제 국선 변호인 쪽에서는 사실 무근으로 또 몇 고소를 했는 상태인데 네. 여태까지 계속 그런 이 군 검찰, 군대에 있는 이런 검찰이라든가 변호인 부분에서 이 어떤 직무유기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는 군대 내 이런 문제를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서 자신들이 굳이 개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행태가 결국은 이런 건을 낳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그 국선 변호사도 변호사 업무를 해야 되는데 네. 피해자를 뭐 조사도 안 하고 동행도 안 하고 했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업무를 해태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유족들이 직무유기를 고소한 건 맞고 신원이 아마 그 인터넷에 떠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아마 이쪽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고소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두고 봐서 밝혀져야 할 내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이 사건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